때는 1793년 프랑스는 국왕인 루이 16세의 처형을 통해 혁명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처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유럽 내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고 위기감을 느낀 주변 국가들은 대거 대프랑스 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을 끝까지 반대했던 왕당파는 몰락하였고 급진적인 혁명을 주창했던 세력 자코뱅 또한 유럽 국가들과의 전쟁 상태로 인해 내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럽과의 충돌을 자제하고 귀족과의 타협을 강조했던 자코뱅 내 지롱드파는 결국 자코뱅에서 떨어져 나가며 독자적인 파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로부터 도덕적이며 청렴 결백한 인물로 추앙받던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 내 급진 혁명 세력인 산악파를 이끌며 의회의 권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렴 결백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그는 프랑스를 공포 정치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상태의 정부가 도덕을 갖추어야 한다면 혁명 상태의 정부는 도덕과 공포를 갖추어야 한다. 공포가 없는 도덕은 무기력할 뿐이다. 뇌물수수는 공개처형, 강간범도 공개처형, 약탈자도 공개처형, 혁명 반대 세력도 공개처형, 상소 금지, 변호사 선임 금지. 공포정치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처형된 사람의 수는 약 17,000명에 육박하고 있었으며 공식 집계 이외에도 약 1만 명이 재판도 없이 사망하면서 파리는 공포의 핏물이 흘러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코뱅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한 군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는 이곳 코르시카에서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코르시카는 자코뱅 반대 세력이 영국군을 끌어들이며 반란을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가족들은 체포를 피해 이곳 마르세유로 피난하는 신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마르세유 바로 옆 도시인 툴롱 또한 마찬가지로 왕당파 반란군이 불러낸 영국 스페인 함대에 의해 점령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민공회는 툴롱 탈환 작전을 세우며 병력을 소집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이 작전에서 포병 장교로 영입되어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계획 수립 당시 나폴레옹은 보병을 통한 정면 충돌을 반대하며 언덕을 활용한 포병의 대대적인 포격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공회와 지휘관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작전을 시행했고 전투 시작과 함께 나폴레옹의 포대는 적군 함대와 요새에 대해 무자비한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치열한 백병전과 포격전 끝에 툴롱에서 전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투를 지휘하는 동안 대위에서 소령으로 그리고 대령으로 진급하였으며 툴롱 탈환의 성공으로 인해 그는 전투 이후 포병대 지휘관인 준장으로 고속 승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793년 당시 그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지롱드파는 대대적인 숙청으로 괴멸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나폴레옹이 툴롱 전투를 한참 지휘하던 10월 마리 앙투아네트 또한 결국 단두대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기며 자코뱅 내 에베르파, 당통파까지 줄줄이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에 썰려 나가면서 프랑스는 더욱더 공포정치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94년 6월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의장으로 선출됨과 함께 프레리알 21법이라는 법을 공표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반혁명 세력을 색출해낼 권리를 가지며 반혁명 분자들은 시민들에 의해 곧바로 재판에 끌려올 수 있다.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단순한 심증만으로도 재판에 끌려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6주 동안 무려 1300명이 넘는 인사들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베스피에르의 광포에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 산악파의 일부까지, 아니 대부분의 산악파 일원들까지 그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7월 27일 국민공회 의원들은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하여 그의 추종자인 생쥐스트와 쿠통의 행적까지 연달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베스피에르가 연사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자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며 폭군은 물러가라, 그를 체포하라 라고 외치며 로베스피에르를 포박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추종자들은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헌병대에 의해 사로잡혔고 다음날 그동안 자신들이 정적을 내몰았던 바로 그 단두대로 끌려가 직결 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년 동안 이어져온 공포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자본을 앞세운 부르주아지들이 프랑스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코뱅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나폴레옹은 로베스피에르를 손절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로베스피에르와의 뇌럴 관계가 있다는 명목으로 2주 동안 체포되어 있었으나 크게 혐의가 될 만한 부분도 없었고 그의 과거 전력과 재능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곧바로 풀려나 다시금 군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이 날아날 위기를 넘긴 나폴레옹은 자코뱅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프랑스의 혁명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795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 정부에 대항한 왕당파의 대규모 반란이 발생합니다. 간신히 공포 정치에서 벗어났던 프랑스는 이번엔 반혁명 세력의 대규모 반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만 명에 달하는 파리의 군대가 왕당파 반란에 대거 합류하였고, 혁명 정부는 거대한 위협 앞에 덜덜 떠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왕당파에 합류한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정부의 편에 서는 것이 옳겠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저울질을 하던 그때 그의 상급자이자 총사령관이었던 바라스는 나폴레옹에게 파리에 포병부대 지휘권을 주겠다는 딜을 걸었고, 나폴레옹은 이러한 군침 도는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며 혁명 정부의 동아줄을 붙잡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편 2만 명이 넘는 왕당파의 반란군은 나폴레옹이 고민을 이어가던 동안 이미 혁명 정부가 위치한 튠르리 궁전 코앞까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왕당파로 넘어간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은 약 4,000명의 군대만으로 왕당파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물의 붕괴를 무릅쓰고 시가지에서 대포로 반란군들을 진압하겠다는 충격적인 작전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반란군들은 총기를 들고 미친듯이 돌격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대포를 들이밀며 무차별적인 포격을 이어나갔고, 결국 반란군들은 탱크 앞 마린과 같은 모습으로 쓸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화력을 지켜본 바라스 장군은 나폴레옹을 사령관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혁명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에 예를 넣습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바라스의 후임자로서 국내군 총사령관, 즉 오늘날 야전군 사령관의 지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1795년 그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령관으로 진급한 이후에도 프랑스는 여전히 혁명 전쟁의 한창이었고, 주변 국가들의 공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군 총사령관 나폴레옹은 전쟁의 화마에 빠진 프랑스를 계속해서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1796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오스트리아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4월 10일 몬테노테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밀레시모, 데고, 체바, 그리고 몬도비까지 격파에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열흘이었습니다. 결국 연쇄적인 승리와 함께 기세가 폭발한 프랑스군은 이탈리아에 포진한 오스트리아군을 파죽지세로 분사하며 1797년 1월 채 1년도 걸리지 않아 오스트리아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지배권을 확보한 나폴레옹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본토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서의 승리 이후 곧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오스트리아는 독일 전선 쪽에서 프랑스와 맞붙고 있던 병력을 대거 본토 쪽으로 이끌고 왔으나 나폴레옹에게 무참히 격파당하며 프랑스 군을 수도 코앞까지 진입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수도가 점령당할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나폴레옹의 의도대로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렇게 프랑스는 이탈리아 방면의 전쟁에서 네덜란드와 롬바르디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프랑스 연합에서 오스트리아까지 나와버리자 이러한 나폴레옹의 말도 안 되는 활약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은 그를 영웅으로서 추앙하기 시작했고, 반면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의 영국의 돈줄을 끊어내고자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총재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매우 호의적으로 반응하였고, 그렇게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시작됩니다. 1798년 7월부터 시작된 원정은 초반에는 나름대로 선전하며 기세를 이어나갔으나 영국과 오스만 동맹에 의해 줄줄이 가로막히며 병력 손실과 전염병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육지가 아닌 수중에서의 전투는 영국의 막강한 해군 앞에 압도적으로 격파당하며 프랑스 해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설상가상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떠나 있는 동안 오스트리아는 다시 대프랑스 동맹에 참전한 상태였으며, 혁명 정부의 내부적 분열과 군부와의 부정부패로 인해 민심은 한참 떡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 속에서 나폴레옹은 이미 혁명 정부의 막장 행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전시판을 뒤엎고 영웅으로서 추앙받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까지 모두 계획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정부의 명령과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임의 판단으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1799년 10월 나폴레옹이 본인 마음대로 프랑스로 다시 입성하자 혁명 정부에서는 나폴레옹의 임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논쟁으로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프랑스를 통치하던 5명의 총재 중 그 어떠한 인물도 감히 국민 영웅의 지위를 박탈시키려는 미친 짓을 감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은 나폴레옹이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복귀한 직후부터 매우 은밀하게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99년 11월 9일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총사령관의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이미 나폴레옹의 압력을 받았던 총재 중 3명은 곧바로 총재직을 사임하며 발을 빼버렸고, 총재 중 과반수가 빠져나간 총재 정부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나폴레옹은 수류탄 투척병을 이끌고 평의회로 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웅장하게 등장한 나폴레옹은 수백 명에 달하는 의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며 결국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나폴레옹은 그의 동생이자 평의회 의장이었던 르시앵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고, 이렇게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어져온 혁명 정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새 헌법을 공표하며 자신이 제1통령이 되는 통령 정부를 개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1통령은 제2통령, 제3통령과 달리 군사, 외교, 내정 등 대부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화국의 탈을 쓴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영국과 평화조약을 맺어 혁명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1802년에는 종신 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무려 99%의 찬성으로 완전한 독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통치 기간 동안 전 유럽적인 경제 호황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으며, 마침내 1804년 그는 기어이 자신의 황제 등극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투표 또한 무려 99%의 찬성으로 종결되었고, 그렇게 왕을 죽이며 공화국을 세웠던 프랑스는 역사적인 대후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의 피로에 지친 민중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또 다른 독재자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